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여러분은 철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그리빠가 생각납니다. 학창 시절 철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의 별명이 아그리빠였거든요. 아시죠? 미술 시간에 드생하던 석고상이요. 키도 엄청 크고 눈, 코, 입도 진하게 잘생긴 그 선생님이 제 눈에는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철학을 전공하셨다라는 것도 뭔가 모르게 대단하게 보였고요. 그래서 잘 이해도 안 되고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님에도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그냥 외웠습니다. 이해하는 것보다 그게 빠르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대학원에서 자유론에 대한 수업을 하며 나이 지긋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유가 뭐냐고 학생들에게 물으셨는데 학생들이 사전적 의미를 답하자 자유는 철학은 그렇게 정의되어지고 사전에 적힌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 싶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그 교수님 역시 질문에서나 시험의 답안에 정해진 정답이 있더라고요. 사전이 아니라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정답이었던 셈이었죠. 철학하면 막연하게 대단한 사상,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논리들, 골치 아프고 어려운 학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들 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철학 관련 서적에 손이 잘 안 가게 되죠. 하지만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책을 좀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너무 심오하고 어렵고 대체 이게 뭐야 싶은 책 말고요. 좀 쉽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두루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으로 미치게 친절한 철학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책은 총 8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요. 고대 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포스트 구조주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철학의 내용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이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미치게 친절한 철학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철학의 의미. 너 인생 철학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때 철학이라는 말은 경험이나 배움에서 얻어진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 느낌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깨달음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이런 배움이 쌓이면 철학이 됩니다. 일상적 의미 외에도 학문적 의미의 철학도 있습니다. 학문적 의미의 철학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지혜를 얻는 학문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에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기 전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원리를 알고 활용하는 것과 관계가 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알면 험담을 하는 대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생활에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활동입니다.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지혜를 뜻하는 그리스 말인 소포스와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의 시작. 인간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 즉 철학의 시대가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전 시대를 우리는 신화의 시대라 부릅니다. 신화의 시대는 인간이 논리적 사고력을 활용하기 전,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원시적 사유들이 펼쳐진 시대입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세상은 놀라운 자연 현상들로 가득 차 있고 사나운 동물들이 인간을 위협했을 테니까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날, 동굴 속에서 웅크린 인간의 모습은 나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은 상상력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번개를 보며 구름 위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놀라운 존재를 떠올린 것입니다. 비와 번개를 신의 분노로 이해한 것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 신을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했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포세이돈이고 저승세계는 하데스가 통치합니다. 우리에겐 용왕과 염라대왕입니다. 신화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상상한 이야기들입니다. 신화는 이야기로 세상을 이해하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필 이야기였을까요? 인간의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았고 학문적 성과들도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이죠. 원시시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었지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의 많은 신화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지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당시 신화는 고대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제우스는 왜 여름에만 화를 내고 겨울에는 화를 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폭우나 번개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죠. 이런 의심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 판단력이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신화를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 철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화의 시대에는 신탁의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의 뜻에 의존한 것이지요. 철학의 시대에는 신탁 대신 자신의 판단을 봅니다. 주변을 살피고 경험을 정리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철학이 필요한 이유. 현대 사회에서는 철학이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철학이 다루었던 문제들 중 많은 것이 과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철학자들의 주요 이슈였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물체를 구성하는 근본 단위에 대한 논쟁들이 지금은 유전학이나 양자역학에서 논해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철학은 무용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철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과학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핵전쟁 같은 인류를 끝장낼 수도 있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과학이 원자력을 개발했다면 철학은 원자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철학은 필요합니다. 누구나 걱정, 고민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고민인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 걱정인 사람도 있고,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걱정과 고민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일이 재미가 없고 장래도 불투명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문제는 회사를 그만두면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싫은 일을 계속하자니 괴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인생관이 도움이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괴로워도 묵묵히 참으며 회사를 계속 다닐 겁니다. 견디다 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 더 좋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생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설 겁니다.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요. 이런 고민에 빠진 사람에게 과학은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제품을 개발하거나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는 데는 과학이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과학보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철학이야말로 좋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부임이 확실합니다. 상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친구에게 전화를 지금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관 혹은 철학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철학을 배우고 지혜를 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에 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다양성이었습니다. 관심 분야도 다양했고 주장하는 바도 달랐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과 특히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여느 철학자들과 구분되게 했고 철학사에 널리 이름을 날리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돌 다듬는 일을 하는 석공이었습니다. 당시엔 수입이 좋은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른이 되면서 여러 전쟁에 참여해 용맹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린 것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펼치는 철학 활동이었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낙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있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제 생각에 빠져 있었다죠. 그 모습에 참을 수 없었던 크산티페가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소크라테스의 머리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천둥이 치더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라고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크산티페가 악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만 사실 크산티페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 가정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니 크산티페가 살림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소크라테스를 모질게 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것을 알아 크산티페에 대한 고마움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에게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델포이 신전은 신탁소로 유명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국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신탁을 받곤 했습니다. 물론 신이 직접 대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고 티피아라는 무녀가 신을 대신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카이레포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지혜로운지 물었습니다. 답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한 것입니다. 카이레포는 이 사실을 소크라테스에게 즉시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소크라테스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탁이 거짓말일 리는 없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노력이 그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에 대한 의문을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신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신탁이 틀린 것이 되고 그럴 수 없다면 신탁은 옳은 것이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유명한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 그가 쓴 방법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죠.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져 수많은 사람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이것이었죠. 질문을 하다 보면 모르는 것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대화는 질문하는 사람 쪽이 훨씬 유리한 법입니다. 몇 번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 상대방은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고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미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는 알려고 하지 않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배움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더는 호기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 때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집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분명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크라테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를 깨닫게 해줄 때 그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다시 소크라테스는 정치인들과 시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일깨웁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국가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 신들에 대한 나의 의무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밝힌 자신의 의무였고 이를 실천한 것이야말로 신의 뜻에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산파술. 소크라테스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그것이 옳은 의견인지 아닌지를 가려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 철학적 방법을 산파술 혹은 변증술이라고 합니다. 산파술은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지식 혹은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산파술이라 부른 것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런 지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태초의 지식은 바로 호기심에서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원리에 대한 호기심을 풀기 위한 노력이 지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호기심은 반드시 어떤 형식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식이 바로 질문입니다. 호기심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비는 왜, 어떻게 내리는 걸까? 같은 질문의 형식을 띨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다 보니 여러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이 지식으로 쌓여왔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치가나 시인들을 찾아가 그들이 무지를 깨닫게 할 때도 그의 무기는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그가 광장에서 청년들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네는 용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모두 용기인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기 있다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두려움이 없는 상태 외에 용기는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보는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충실할 때가 아닐까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충실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예를 들어보게. 페르시아가 침략해 왔을 때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 그럼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닌가? 만약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 또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라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네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새로운 지식에 도달했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그래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알기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네. 질문은 대답을 유도합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대답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예전과는 다른 생각,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하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질문의 방향을 잘 잡아준다면 더 좋은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산파술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대답도 없고 질문이 없다면 생각도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면 학문과 지식 쌓기는 불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질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런 소크라테스 활동에 많은 사람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너 무식해. 그걸 알아야 해. 라는 말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특히 지위가 높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지위가 높은 몇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혼내줄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제자들을 내세워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 청년들을 불손한 말로 유혹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불경죄라고도 하죠.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습니다.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여러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고발당해 자주 법정을 오갔으니까요. 프로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책에 쓸 내용도 없죠. 게다가 글이라는 것은 말과 달리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대화법은 글과 친해지기 어려웠습니다. 말에는 어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지만 글은 그때의 상황이나 어감을 담기 어렵습니다. 글은 소크라테스에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없었죠. 다행히 스승을 무척 존경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책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정에서 자신이 기소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이 저기를 품게 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파멸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하는 동안 자신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주장합니다. 하지만 끝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당시만 해도 감옥에서는 경비를 허술하게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간수들에게 돈 좀 쥐어주고 국외로 탈출하는 일이 빈번했으니까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친구 크리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돈을 주었으니 탈출할 것을 권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크리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국가의 법률과 운영에 대해 잘 알면서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그 나라와 자연스러운 합의를 한 것과 같은데 탈옥을 한다면 그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고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탈옥을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이 정당성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힙니다. 훌륭한 삶은 올바르고 명예로운 삶이라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대답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것이 올바른 행위냐를 고려합니다. 올바른 일을 해서 죽는 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7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그의 사유를 살피는 것은 용기 있게 정의와 선,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올바름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지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시대와 시대 사이에는 단절이 있습니다. 그 단절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최소한 의심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때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중세와 근대의 단절기에 등장한 데카르트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흔히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중세와 단절된 근대적 철학의 모습을 드러낸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의 지식이 부정되면서 막 새로운 지식이 부상하려는 들뜬 시대에 살았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과학적 지식의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지적 자신감에 충만해져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카르트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식을 얻기 위한 자기만의 독특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로 방법적 회의입니다. 기존의 지식이 모두 의심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쌓으려면 무엇이 진정 믿을 만한 지식인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기존의 모든 지식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명확하고 자명한 지식을 발견하려고 시도합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더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자들이 이미 그 방법으로 철학을 펼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데카르트의 회의는 의심할 수 없는 철학적 원리를 찾아내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의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을 배제하고 명확한 근본 지식을 얻기 위해 그가 먼저 의심한 것은 우리의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감각과 이성, 이 두 가지로 세상을 파악합니다. 감각은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성은 논리적 추론으로 얻어내는 지식들의 기반입니다. 먼저 감각을 고려한 데카르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각은 변한다. 따라서 불완전하다. 얼마 전 맛집에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아갔는데 예전의 맛이 아니어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맛있었다는 감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길을 가다가 뒷모습이 친구처럼 보여서 달려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모습 또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각은 정확하지 않고 변합니다. 한마디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피론 같은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감각이 불완전하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카르트의 결론 또한 피론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은 이성적 지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은 명확하고 완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명제는 언제나 변함없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방법적 회의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수학적 명제 또한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에 의해 왜곡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악령이 있어서 1 더하기 1이 원래 3인데 우리에게 2라고 인식하도록 주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악령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령의 가설에 의해 수학적 진리가 진실이라는 보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령이 나를 속이려면 어딘가에 내가 있어야만 속일 수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거짓된 환상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다. 어떤 기만자 또는 다른 매우 강력하고 교활한 자가 있어서 그가 사악한 힘을 이용해서 나를 속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는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긴 배경입니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간단히 코기토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을 회의한 결과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의 진리는 너무나 확실해서 회의주의자들이 제시한 가장 엄청난 가정조차도 그런 진리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존재하는 나가 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말하는 나는 생각하는 나를 말합니다.
악령이 나를 속일 때 속는 것은 생각하는 나이지 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고 나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와 나의 몸을 구분합니다. 내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존재는 생각하는 나를 뜻합니다. 본유관념. 이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내가 어떤 사물을 생각할 때 그 사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악령이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관념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바깥의 사물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으로 외래관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 인위관념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본유관념입니다. 본유관념은 외부의 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 인간이 가진 생각하는 능력에 근거하는 관념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이면 누구나 타고날 때 이미 어떤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본유관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느끼는 자아의 관념, 수학적 계산으로 얻어지는 관념 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라톤은 이데아계에 있던 인간이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서 육체와 결합할 때 육체의 감각 때문에 이데아의 진리들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잊어버린 진리를 회복하는 방법이 철학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본유관념이 너무도 명석판명한 것이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은 명석판명한 본유관념에 기반해야 합니다. 명석판명한 지식에서 나온 것만이 믿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에게 본유관념에 기초한 탐구는 세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인 동시에 지적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아직 악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악령이 우리의 본유관념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신을 데려옵니다.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심어 주었고 신은 선하기에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은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무한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끝이 없다는 뜻이죠. 데카르트에 따르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실체에 대한 관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무한함에 대한 관념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실체가 나에게 그 관념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무한성이라는 개념은 본유관념인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인 셈입니다. 이것을 부여한 것이 신이죠. 본유관념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중세 이래로 신은 절대로 선한 존재입니다. 선한 존재는 거짓을 행하지 않죠. 당연히 인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감각으로 느끼는 사물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악령에게 속을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신과 물질 분리.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실체를 모두 인정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육체를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은
육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은 전능한 신이 존재하도록 해놓았고 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그에게 정신은 물질의 작용이 아니며 물질 또한 정신의 인식 결과가 아닙니다. 정신은 사유하지만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는 연장이라는 성질이 있지만 사유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두 실체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를 가졌는데 그것들이 따로 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카르트가 제시한 것이 송과 선이라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우리 뇌의 한가운데에 송과 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송과 선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또한 데카르트가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이 부여한 본유관념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활용해서 세상을 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분석할 이성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대 철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신감으로 무장했습니다. 인간이 근대 철학을 상징하는 합리적 이성으로 세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데카르트의 철학을 합리론이라고 합니다. 합리론이란 인간의 이성이 세상을 인식하고 진리를 파악하는 제1의 근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은 지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신이 자신을 닮은 인간에게 제공한 본유관념에 기초한 것이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사유는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중세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신과 닮은 이성을 심어 놓았고 이것으로 세상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근대 이전의 철학자들과 다른 점은 인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이 주체로 부각된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의미. 폴란드의 정치 철학가 코아코프스키는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의 각주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 철학을 펼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사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방법적 회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철저한 방법적 회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철학은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매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철학자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철학은 언제나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생각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방법적 회의는 필수 불가결한 철학자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회의하지 않는 철학자는 철학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인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철학사에 끼친 영향력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또한 철학적 방법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는 산파수를 강조했으니까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성에 대한 신념으로 합리론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불완전하기에 진리를 얻는 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직 이성만이 세상을 판단하고 종합하여 진리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과학과 문명의 급격한 성장이 가져다 준 것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이성에 무한한 권능을 부여한 것은 데카르트 철학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정말 눈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점점 벅차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반면 철학은 느리지만 깊이가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논리와 생각의 방법은 급격히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내가 되고 생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학을 곁에 두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은 내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 생각을 왜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스스로 모든 걸 다 깨달을 수도 있겠죠. 다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이미 훌륭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조금 빠른 길로 조금은 편하게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책방 차차에서 철학 관련 서적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 첫 번째로 고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한 미치게 친절한 철학이었습니다. 소설처럼 한 번에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읽어나가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